자, 10월 30일 두 번째 중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는, 자, 이제 충분히 쓴 거죠. 작년 현장 수강생이 선물로 준 거예요. 스님이 이 모자를 쓰고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딱 걸어놨는데, 조카가 딱 보고 막 웃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학생이 선물해준 모자 그랬더니, 진짜 이런 걸 선물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나쁜 건 줄 알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전 사실 MLB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나쁜 거잖아! 그랬더니 또 나쁜 건 아니라고. 좋을 때 쓰긴 하지만, 삼촌이 모자로 이걸 썼을 때, 사람들은 웃을 거야. 비웃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내내 그 약속을 못 지켰는데, 결국 지켰습니다. 자. 모자 써달라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자꾸 저한테 리코더 불어주세요. 코로, 이런 거 하시면, 정말 미워요. 일단 오늘 종례 파트 2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루이스 글릭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도 좋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권위, 노벨 수상자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다 그러면 그 권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와 좋은 거야. 그러고 그냥 했었는데 물론 이제 좋아, 모험에 걸자 이런 구절들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참 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스 글릭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고요. 현재는 대학교 교수이시기도 한데 정식으로 대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이 양반은.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 심한 우울증과 거식증을 앓아서 심하게 대인기피가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 문제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극복해 가고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시에 대한 어떤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업적을 이뤘다는 것은 참 우리처럼 힘든 일 앞에 우리 좀 너무 무기력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잊고 그냥 그 힘듦에만 너무 빠져들어가는 우리들한테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로도 보여주지만 이분의 인생 자체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분의 삶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교양 차원에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로이스 글릭,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는 눈풀꽃이에요. 눈풀꽃, 눈물꽃 아닙니다. 자, 요 정도는 좀 알고 어디 가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하루키의 소설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고민 많이 했어요. 일단은 이 작품은 제가 예전에 3년 전쯤, 4년 전인가요? 이미 이와 비슷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읽지 말고 다른 걸 해볼까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힘든 수험 생활에 도움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냥 어쨌든 그 당시에 학생이 몇이나 이걸 보겠어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하는 느낌으로 이 작품 선정했고 사실 제일 고민했던 게 일본 작가잖아요. 여러분도 수험 생활 하시느냐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일 관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 일본 작가를 이렇게 선뜻 또 우리나라의 수험생들한테 일본 작가의 작품을 읽어준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이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나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또 이분 자체가 일본에서 그 극우파들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한국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신 것 같아서 하루키의 작품을 하는 거는 저도 좀 마음 편안할 것 같고요. 침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오자와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대상으로서 이 사람의 인터뷰로 소설이 진행되고 오자와의 학창 시절의 라이벌
대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오키라는 이제 또 다른 학생의 대결을 그려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오자와라는 인물의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데 오자와는 너무나 평범한 아이예요. 정말 평범한 아이고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명문대를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권투 좀 하는 그리고 책 읽기 좋아하는 정말 평범한 아이고 아오키는 성적도 좋고 뭐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뭐 그럼에도 막 그 잘난 척하지 않고 친구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는 하여튼 정말 잘난 거예요. 근데 과연 밑에 있는 질문처럼 삶의 진정한 승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겠어요. 죽으면 다 똑같은 거지. 근데 그래도 진정한 승자가 있다면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진정한 승자일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읽어보려고 저도 먼저 한번 읽어봤겠죠. 물음표는 여전히 찍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뭐 다 읽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읽을 맛이 없어서 중간 부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둘은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오자는 공부를 좀 못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번 시험을 잘 보면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같은 반이었는데 오자와가 반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던 아오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반에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오자와가 커닝을 해서 1등을 했다네. 오자는 바로 눈치챕니다. 아오키가 복수한 거다. 그래서 아오키를 데리고 동네 뒷산 같은 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옥신각신 하다가 권투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아오키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아오키를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때린 오자와도 놀라고 쓰러진 아오키도 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 뒤로는 오자와는 절대 자기는 주먹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에서 왕따 된 거죠. 뭐 오자와는. 근데 어쨌든 그냥 빨리 졸업이나 하자.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운명이라는 게 그렇죠.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가요. 다행히도 1, 2학년 때는 같은 반이 안 되는데 3학년 때 그 중요한 시기에 같은 반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그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환기하지 않고 굳이 떠올리지 않고 그냥 서로가 서로 없는 듯 살아요. 근데 문제는 여름방학 때 생깁니다. 그 일본의 수험생들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 수험생들도 수험생활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나 봐요.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어쨌든 이 오자와 아오키가 한 반에 있는 그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냥 여름방학 때도 오자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가지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죽었다는 아이의 얼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약간 오자와처럼 반에서 좀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니 이제 학급도 이제 좀 뒤숭숭하겠죠. 좀 다들 슬픔에 빠질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자와가 학교에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자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담임선생님 불러요. 네가 혹시 그 아이를 때렸니? 그 순간 오자와는 모든 걸 이해하게 돼요. 왜 반 아이들이 자기를 피했는지, 담임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마도 아오키가 또 거짓말을 한 거다. 담임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권투했었니? 사실이죠? 네. 너 아오키 때린 적 있니? 사실이죠? 네. 너 그럼 그 죽은 아이도 네가 때렸다는데 그게 맞니?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넌 경찰서에 불려갈지도 몰라. 오자는 너무 억울했겠죠.
아니다 라고, 절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경찰서까지 갔다고 그 소문이 모든 학교에 퍼집니다. 다른 반 선생님들도 다른 반 친구들도 아무도 오자와를 상대하지 않아요. 오자와는 철저하게 고립됩니다. 왜 제목이 침묵이냐면 이런 점에서 오자와는 철저하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인터뷰하는 형식이에요.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마저도 나와 되도록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출석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그뿐. 그들은 나를 결코 지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한 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를 할 때 어느 팀에서도 나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자와와 친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무도 이제 오자를 부르지도 않고 같이 있어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나와 짝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한 번도 나를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학교에 가서 말없이 수업을 받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2주, 3주. 지나는 사이에 나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워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환영이 계속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어쩐지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 점점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투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권투와 집에 혼자 앉아 누워 상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오키의 얼굴이 거기에 떠오르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아오키를 패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상상을 하는 동안 진짜 기분이 나빠져서 토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반 전체 앞에 나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뭔가 벌을 받아야 할 일을 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없다면 무고한 나를 이런 식으로 벌하는 건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인들 해봤자 그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오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녀석들을 상대로 일일이 변명 같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변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졌다는 걸 아오키에게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나는 아오키 같은 인간과 같은 링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책이 없을 수밖에요. 아오키를 때려줄 수도 벌을 줄 수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말없이 찾는 것뿐이었어요. 이 소설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 오자와라는 인물이 그 상황에서 겪는 괴로움이었던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들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우리가 수험생이고 이제 남은 기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오자와라는 친구도 그 남은 수험생, 얘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남은 학기를, 이 학창 시절을, 이거 어떻게 버텨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험생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처한 오자와처럼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와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년 남았다. 앞으로 반년만 지나면 학교도 졸업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누구하고도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년은 사실 너무 길잖아요. 반년 동안 어떻게든 그 침묵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내가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견딜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집에 돌아오면서 매직펜으로 캘린더의 날짜를 하루하루 새까맣게 칠해서 지워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좀 났어요. 모든 군인이 그렇지만 또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워가죠. 근데 이제 군인은 그 하루하루 지워지는 게 사실 너무 좋아요. 제대가 가까워지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지우는 게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 거니까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죠. 뭐 상황은 좀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오자마도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지우는 게 뭐 군인처럼 막 신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을 그래도 이 오자마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 하루도 겨우 끝났구나. 오늘도 또 겨우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었죠. 나는 눌러 찌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내가 아오키와 같은 전철을 타지 않았다면 정말로 눌러 찌부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알겠지만 그 당시 내 신경은 아주 아슬아슬한 위험 시대에까지 몰려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딛고 가까스로 일어선 건 그렇게 시달린 지 한 달이 넘었을 즈음이었어요. 자,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보시고 진정한 삶에 있어서 승자가 무엇인지 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나 스스로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거나 주무시거나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저한테는 중요해요. 네, 여러분의 수면도 저한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때 잠이 오면 주무세요. 계속 들으면서 더 깊은 수면으로 빠져드세요. 자,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끊지 않고 해당하는 장면 끝까지 읽어볼게요. 학교로 가는 전철 안에서 우연히 아오키와 마주쳤습니다. 전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승객으로 가득 차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내 조금 앞에 아오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 건너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아오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 그는 마주보는 모습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그 애도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틀림없이 형편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이로제 기운도 있었으니까요. 처음 얼마간 아오키는 냉소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떠냐? 하는 투로요. 나는 지금까지의 일이 전부 아오키의 흉계인 걸 알고 있었고 아오키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지그시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눈을 보고 있는 동안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그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물론 나는 아오키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로 꽉 찬 전철 안에서 내가 느낀 것은 분노나 증오보다는 오히려 슬픔이나 동정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일로 사람은 의기양양해지거나 승리했다고 우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의 일로 이 녀석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녀석은 아마도 진짜 기쁨이나 진짜 자존심 같은 것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저 조용한 떨림을 이 녀석은 절대 죽을 때까지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는 기쁨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그 기쁨이 있다고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기쁨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오키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공허하고 변화가 없고 단조롭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주목해 준다고 한들, 아무리 겉으로 으스댄다고 한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조용히 꼼짝 않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오키를 때려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오키 같은 놈은 어찌되든 상관없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정말 나 자신조차 깜짝 놀랄 만큼 그 애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달 동안 침묵으로 견디자고 생각했지요. 충분히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겐 아직 자부심이란 게 남아있었거든요. 아오키 같은 인간에게 이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눈으로 아오키를 보고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아오키 역시 시선을 돌리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철이 다음 역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어느 쪽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오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지만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나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밤에는 푹 자고 제대로 밥도 먹고 권투 연습도 빠지지 않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아오키를 이겨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인생 그 자체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생 그 자체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 자신이 경멸하고 모멸하는 상대에게 간단히 짓눌려 찌부러질 수는 없다고 깨달은 거죠. 나는 그런 상태에서 5달을 참았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단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설은 계속 이어집니다. 뒷부분은 여러분 이제 대학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2번 읽었던 구절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 그 자체에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보는 사소한 시험들의 점수, 또 자기의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게 공부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질 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기면서 끝끝내 승리해봤자 결국 죽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대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이 강하게, 적어도 인생과의 그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선 지지 않겠다. 치열학평 점수 따위가 나를 힘들게 하게 놔두지 않겠다. 9주 연마에서 3주차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4주차도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지금 제가 생략한 내용이 많고요. 이 소설 뒤에도 생략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하루키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이건 지금은 안 읽으셔도 되고요. 대학 가셔서 글 쓸 일이 많으실 거예요. 뭐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친구랑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문장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문장. 말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마찬가지고. 하루키가 쓴 글 중에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있어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문장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나중에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책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베껴 쓰는 거죠.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만 수능 보고 나면 좀 뒤숭숭해요. 이건 시험을 잘 봐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그래요. 그때 시간 좀 내셔서 너무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2주차 종례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무시고 계실지,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함께 하면서 남은 시간들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오키가 승자인지 오자와가 승자인지 답은 여러분이 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지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낼지 짧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주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종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